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저 공무원 사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페이지 56페이지 선거 파트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선거 파트는 여러분들 법과 정치 파트에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파트입니다. 그리고 고3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배점이 좀 높은 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 파트는 좀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선거 파트에서 여러분들 득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선거 제도와 관련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 꼼꼼하게 보시고,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자, 선거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 관련해서는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좀 어떻게 선거표와 관련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런 거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56페이지 선거 보면, 자, 선거란 건 여러분 뭡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직접 민주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접 민주 정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직접 정책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정책 결정을 대신할 대표자를 뽑는 절차, 그게 바로 여러분들 선거입니다. 그래서 자, 선거라는 것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체 행위로서 간접 민주주의에서 자, 우리가 그 대표자를 뽑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권 행사의 어떤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라고 그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선거의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그렇게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 그리고 어떤 자, 여론의 반영이라는 건 뭡니까? 자, 지금 집권당이 정책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 선거에서 그 집권당에서 나오는 후보들을 우리가 밀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자, 여당에다가 우리가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 표를 준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금의 어떤 지금의 어떤 집권자가 제대로 정책 수행을 잘 못한다라는 어떤 국민의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여론의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권력 통제 수단.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국민의 눈치를 살필 수가 없고 국민의 어떤 민의에 부합하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력 통제 수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책임 정치의 실현 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임 정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집권자가 여러분들 국민의 민의에 맞는 어떤 정치를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책임 정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민의에 맞는 정책을 수행해야지만 어떤 그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정치의 어떤 실현 수단으로서 선거가 기능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치 권력의 정당성 부여라는 말은 자, 여러분들 자, 우리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한테 우리 많은 월급도 주고 많은 권력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한 권력을 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그러한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끔 우리가 표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많은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그런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는데, 자,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9분이 계시군요. 9분이 계시는데, 자, 3분은 대통령, 3분은 국회에서 선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3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할 때,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손으로 직접 뽑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물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의 대표 기관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어떻게 합작품으로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거의 대부분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니까 국회는 그냥 간접적인 어떤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뿐인데,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명이나 재판관을 뽑을 수 있냐라는 그런 문제점이 요즘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그 권력 행사 기간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 그건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번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떤 신지 정치 세력의 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자, 새로운 기존의 어떤 보수 정치인들, 기존의 어떤 기득권층이 물론 계속 해먹을 수도 있겠지만 선거를 통해서 그런 물갈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선거의 기능은 외우지 마시고 그냥 혹시 자, 공무원 시험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하고 지문이 나온다면 여러분 선거의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처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선거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었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답을 선택하는 데는 어려운 게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자, 선거의 4대 원칙 관련해 가지고 자, 하나 볼게요.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보면 자, 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나와 있고 애들이 그걸 공부를 하더라고요. 자, 선거의 4대 원칙.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보통 선거 원칙입니다. 보통. 그 다음 평등. 그 다음 직접.
마지막으로 비밀인데, 자, 요거는 선거의 4대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 조문에 보면, 자, 우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선거로 뽑는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고,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자유선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의 이론 없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선거의 기본 원칙은 명문으로는 4대 원칙이 남아있지만, 자, 우리 일반적으로는 5대 원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 선거의 요 기본 원칙의 개념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보통선거라는 건 뭡니까? 보통선거. 보통선거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자는 누구나 관계없이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보통선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시민혁명을 거치고 시민들이, 자, 정치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때 누구만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재산을 가진 성년 남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자라든지 뭐 외국인이라든지 그리고 재산이 없는 어떤 노동자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19세기를 거치면서, 자, 선거권 확대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서 오늘날처럼 지금은 만 19세에 달하면 누구나 다 어떻습니까? 선거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보통선거라는 겁니다. 보통선거. 그 다음에 평등선거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그건 쉽죠. 저는 2표, 선생님께서는 1표, 이렇게 하면 그럼 평등선거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거의 어떤 가치에 평등을 두는 걸 우리가 평등선거라고 그러고, 자, 직접선거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 헌법 개정 역사를 보면서, 자, 집권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어떤 정권 연장을 위해서, 자, 국회에 다수 자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직접선거를 안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간접선거를 했잖아요. 자, 직접선거라는 것은 누구? 국민이 직접 그 대표자를 뽑는 것을 직접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비밀선거라는 거는, 자, 있는 그대로 뭐예요? 의미 그대로 내가 선거한 것을 누구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자, 내가 선거를 했는데, 야, 이 사람 누구 찍었어 이렇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비밀선거입니다. 그리고 자유선거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자유 말 그대로 뭐예요? 선거를 할지 말할지, 이것도 뭐라는 겁니까? 자유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만약에, 자, 우리 선거날은 법정 우리 공휴일, 임시 공휴일로 잡고 있잖아요. 공휴일을 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러를 많이 가는 거예요. 뭐 여행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참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야, 이번에 선거 안 한 사람한테 우리가 과태료 10만 원씩 매기겠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까? 자유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유권자의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니네들 지금 정치판들 다 마음에 안 들어라는 그런 하나의 의사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의미상으로는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의 자유선거, 그 하나의 의사 표현의 수단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건 자유선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와 반대되는 거는, 자, 보통의 반대는 뭘까요? 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선거권 안 줘. 그것은 차등선거. 자, 보통선거의 반대는, 네, 차등선거 되겠고, 죄송합니다. 평등선거의 반대가 차등선거고, 자, 보통선거의 반대는 제한선거죠. 제한을 두는 거, 제한선거. 그리고 평등선거의 반대는, 자, 차별을 두는 거, 차등선거. 그럼 직접선거의 반대는, 예, 간접이 되겠고, 자, 비밀은 뭘까요? 그렇죠, 공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개선거.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자유선거의 반대는 뭘까요? 자유 반대는 강제겠죠. 강제로 해야 되는 거니까 강제, 이런 식으로 구분, 이렇게 의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선거 뭐 어떤 관련되는 내용에 만약에 사례가 좀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어떤 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런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구나라는 걸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뭐 사례에서, 자, 아까처럼 재산 있는 40대 이상 남자들에게만 투표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선거 원칙이 위배되는 겁니까?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여당하고 야당이 매번 모여가지고 합의를 못 이루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거권 획정과 관련해서 지금 합의를 못 이루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무조건 선거구를 획정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당하고 야당 같은 경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여기는 인구가 100만이에요. 자, 여기는 인구가 10만입니다. 근데, 자, 우리는 지금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또 배우겠지만 다수대표제라는 것은 무조건 다수, 최다 득표를 한 사람만이
당선되는 걸 다수 대표자라 그러고, 소선거구제라는 것은 그 선거구에서 어떻게 한 명의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을 소선거구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도 보면 만약에 여기 동대문이면 뭐 동대문갑, 동대문을에서 어때요? 1등 한 자만이 당선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거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도심 지역에서는 어때요? 인구가 상당히 많지만 저기 시골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여러 군을 묶었다 하더라도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처럼 100만이 있는 도시가 있는 반면 여기처럼 10만이 있는 농촌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수 대표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2명의 어떤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1인, 여기서 1인의 대표자를 뽑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여기는 유권자는 그 사람의 개인의 한 표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자기는 100만 분의 1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만 분의 1의 가치가 있고, 여기 유권자는 10만 분의 1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만 분의 1의 가치.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 저 사람은 10만 분의 1의 가치가 있고 나는 100만 분의 1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투표의 가치가 이 사람의 이쪽 동네에 사는 그 유권자들의 투표의 가치보다 어떻게 해요? 10분의 1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 어떤 우리 역사적 어떤 가정이 있었냐면, 과거에 저기 선거권 획정과 관련해 가지고, 자, 인구수를, 자, 이거 지금은 몇 대 몇입니까? 10대 1이잖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자 3분의 1 정도 됐을 때 뭐 4분의 1은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1대 4, 4배가 넘어가면 이것은 하나의 선거구, 같은 선거구로 묶을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쪼개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인구수를 균형 있게 맞추라고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뭐 4분의 1 되다가 3분의 1 됐을 때도 요걸 갖다 우리가 위헌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뭐 정치 뭐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좀 이런 감이 있지만, 앞으로는 자 어떻게 해라? 2대 1, 2분의 1, 즉 요걸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그 지역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의 선거구하고 요 비율이 2대 1이 넘지 말도록 하자. 그렇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그 인구수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여야가 모여가지고 선거구를 막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선거구를 날려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선거구가 합쳐지다 보면 2명의 대표자가 있었는데 선거구 합쳐지면 당연히 한 명은 어떻게 돼요? 다음 선거에 나갈 수가 없든지 아니면 선거 뭐 다음에는 뭐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어떤 이권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해관계가 대립되다 보니까 계속 모여가지고 지금 여야들 대표들 모여가지고 그냥 계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지난 연말까지 그것을 다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선거구가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정치 신인이에요. 이쪽 선거구에 나가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합쳐질지, 아니면 선거구가 다른 쪽으로 뭐 합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여전히 뭐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 이제 예비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선거구는 여러분들, 자, 어떻게 맞추려고? 2대 1로 맞추어라. 자, 이렇게 이 상을 벗어나 버리면 유권자들의 어때요? 투표의 어떤 가치가 차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게 이런 평등 선거하고 관련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박정희 그 유신 시대라든지 아니면 저 전두환 시대 때 우리 정주환 대통령이 우리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 국민이 직접 뽑은 것이 아니라 어땠어요? 그 어떤 그 선거권을 가진 어떤 다른 대리인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선거인단을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날 직접 선거에 반하고, 그리고 여러분 87년도에 정말로 전국적으로 그런 어떤 시위 같은 게 많았잖아요. 그거 가장 요구했던 게 뭡니까? 직선제 요구했잖아요. 그러면서 직선제 많은 국민들, 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엄마들까지 다 나와서 직선제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민정당 대표였던 그 노태우 그 당시 대표죠. 그분이 이제 그 직선제를 수용하면서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선거에 직접 선거를 통해서 그때 당선된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지금은 우리는 다 국회의원이든지 모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선거 지금 있잖아요. 그거는 다 직접 선거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비밀 선거 관련해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자기가 선거에 참여했다고 인증샷 찍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투표장 앞에서 그냥 나 선거에 참여했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선거에 참여하세요라는 그 참여 동료를 하기 위해서 찍는 건 괜찮지만, 자기 투표용지를 들고 나 찍었어 이러면 어떻게 된다? 비밀 원칙이 반하기 때문에 그 투표는 어떻게 돼요? 무효 처리됩니다.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가태료 문제가 나오면 이건 자유선거에 반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선거구제 관련해서 한번 보시겠는데 자 선거구제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보여 선거구라는 것은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다. 근데 선거구를 여러분 획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여러분 상식적으로 뭘까요? 행정구역이겠죠. 자 여기 보면 보통 여기 우리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여기가 뭐 동구고 여기가 북구고 좀 이상하긴 한데 저희가 남구고 서구라고 할게요. 그러면 동구에서 한 명, 서구에서 한 명, 남구에서 한 명, 북구에서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한 명을 뽑은 게 가장 뭐 바람직할 건데 자 막 투표를 동구 조금 일부 떼다가 북구 이렇게 일부를 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기 섬지역이 있으면 얘랑은 붙이는 건 몰라도 이렇게 막 붙이거나 좀 거리감 행정상 거리감이 있는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자 한 명 뽑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의 어떤 느끼는 어떤 정서적으로 이게 대표자라고 그 지역의 대표자라고 하기에는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러분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강화도 자 우리 강화도하고 인천에 뭐 강화도가 인구가 너무 적다며 인천에서의 어떤 일부 지명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혀 관계가 뭐냐 강화도랑 저 남쪽에 있는 어떤 섬하고 묶어가지고 여기 대표자를 한 명 인구수를 맞추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법감정에도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행정구역이고 행정구역을 고려하되 뭐까지 고려해라? 인구수까지 고려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라 그럽니다. 그 선거구 획정 기준은 그래서 선거구의 획정이 공정한 획정이 중요한 이유는 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특정 후보자가 특정 연대에 유리하게 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인구 대표성 그리고 인구수를 기준 그리고 지역 대표성에 대해서 어떤 지역인의 행정 다리를 고려해서 획정한다. 알겠죠? 그래서 인구라든지 행정구역을 고려해서 선거구를 획정하자. 자, 근데 요 게리맨더링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자, 게리맨더링이라는 나오는 게 여러분들, 저기 페이지 5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58페이지.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구 법정주의라 있어요.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것은 뭐다? 선거구를 뭘로 정해라? 법으로 정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서 여러분들 만드는 거예요? 국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선거구 만드는 그 당사자인 어떤 여당, 야당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선거구를 어떻게 만들지 지금 조율을 하는 상황이고 왜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라고 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 자 주지사에 있던 게리가 뭘 했냐면 자 쉽게 가면 이거예요. 자 선거구가 있는데 자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자 만약에 게리가 선거에 나오고 싶은데 자기는 선거구가 서구예요. 근데 얘가 지금 일단 뭐 선거구가 서구인데 만약에 서구에서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자기에게 불리한 자신에게 어떤 지지를 보내지 않을 사람들이 여기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구를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그 선거에 뭐 투표권을 행사해서 나를 낙선시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여기도 우리한테 유리한 사람이 많고 여기도 유리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 어때요? 이런 사람들만 묶어서 선거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선거구를 한 게 바로 게리. 그리고 그게 뭐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셀러맨더와 같은 모양의 기형적인 선거구.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거구라는 게 행정구역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 기형적인 선거구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다? 자의적인 선거구 행사를 우리가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이런 게리맨더링 방지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다? 한 사람이 개인이 자의적으로 그 선거구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선거구를 뭘로 정해라? 법으로 정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구 법정주의가 등장한 겁니다. 아시겠죠? 선거구 법정주의는 게리맨더링의 방지를 위해서. 그러면 정확한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게리맨더링의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3번에 보면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것은 선거구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선거구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선거구라는 것은 아까 여기 본 것처럼 의원을 선출하는 어떤 기본 단위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자 크게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은 여러분들 소선거구제랑 중대선거구제 그렇게 묶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소선거구제 즉 선거구에서 어떻게 해요? 한 명만 뽑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구분하면 이거예요. 그 선거구에서 대표자를 몇 명 뽑느냐? 한 명 뽑는다? 소선거구제. 자, 2명에서 4명 뽑는다? 2명에서 4명 뽑는다? 중선거구제. 4명 이상, 5명 이상이다? 그럼 뭐다? 대선거구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소선거구장,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요거는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소선거구제는 대표자가 몇 명? 한 명이다. 그래서 대표를 어떻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해야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다수대표제입니다. 다수대표제. 다수대표제.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는 꼭 1등이 아니어도 표를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이 아니어도 어때요? 당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소수대표제. 자, 의감이 조금 이상할 건데 자, 소수대표제라는 것은 다수, 최다 득표가 아닌 사람도 당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즉 2등한 사람도 당선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장점과 단점인데 이거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암기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자, 의미를 한번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자, 그 소선거구제랑 중대선거구제 어떤 차이를 한번 잘 비교를 한번 해보실게요. 자, 선거구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아무래도 선거구가 자, 소선거구제면 1등만이 당선돼요. 그럼 제가 후보자라도 소선거구제면 자, 이쪽 기존의 어떤 선거구에 후보자가 벌써 한 5명, 6명 나왔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뛰어들면 당선될 가능성이 어떨까요? 확실히 떨어지겠죠. 근데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6명, 7명 있다 하더라도 2등, 3등까지 당선이 되니까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해요? 참여를 하겠죠. 그리고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어떤 선거구가 어떻게 해요? 작을 수밖에 없겠죠. 선거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고 중대선거구는 선거구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 우리 선거할 때 어때요? 막 기울번 자,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슨 후보 누구 온갖 현수막을 다 걸어놓잖아요. 그러면 소선거구제에서 걸어놓을 지역의 범위는 훨씬 작으니까 선거 비용이 어떨 수밖에 없어요. 더 적게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는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여기서는 관리할 게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뭐 온갖 곳을 다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 이렇게 작다 보니까 특히 여러분 시골 같은 데 한번 잘 생각해봐. 야, 오늘 어느 집 누구 집 뭐 셋째 아들 누가 이번에 선거에 나왔대.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역적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걔가 누가 길동이가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 그러니까 누구 집 했는데 제가 당선되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이러면서 아무래도 지역적 인물이 당선될 수밖에 없겠고 자,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선거구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지역적 인물보다는 전국적인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제가 질문할게요. 신인 있잖아요. 선거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신인보다도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잖아요. 왜냐하면 인지도가 높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왕 뽑을 거 아는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당선되기 쉬운 사람을 뽑을 표를 갖다가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정치 신인은 소선거구에서 당선되기가 쉬울까요? 중대선거구에서 당선되기가 쉬울까요? 중대선거구 당선되기 쉽죠. 왜냐하면 자, 소선거구제는 뭐야? 기존에 무조건 1등만이 당선되지만 여기는 뭐 2등, 3등도 당선될 수가 있거든요. 1등이 아니래도 2등, 3등이라도 당선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수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신인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대선거구제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볼게요. A당이 있고 B당이 있고 자, C당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게요. 그래서 A당 같은 경우는 A당 같은 경우 소선거구제에서는 자, 소선거구제에서는 여러분들 자,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되고 저기 소선거구제는 제가 1등만이 당선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요게 양당제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기존에 있던 어떤 거대 정당들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정당 등에서 나온 후보자가 당선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 1등은 기존의 어떤 거대 정당에서 먹더라도 2등, 3등, 4등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어떤 새로운 정당들이 있잖아요. 소수 정당, 꼬마 정당들에서 나온 후보자가 정말로 몇 표 차이 아래도 뭐 작은 표를 얻더라도 당선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양당제가 어떤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국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는 천원 다당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어떤 구조 정당의 난립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 그렇게 좀 보시고 제가 요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냥 A 후보, B 후보, C 후보가 있다고 할 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갑선거구제, 갑선거구, 여기는 얼선거구라고 할게요. 자, 갑선거구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사람이 자,
표를 70% 획득하고 이 사람이 20% 10% 획득했다라고 그렇게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소선거구제에서는 누가 A가 그냥 당선될 수밖에 없겠죠. A가 당선되고 A가 당선되다 보면 나머지 요 B, C들은 다 탈락입니다. 다 탈락이 되고 근데 만약에 자 을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여러 후보가 나왔어요. A, B, C, D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 사람이 되게 인기가 높은 사람이라서 60% 얻고 30% 얻고 여기가 한 5% 뭐 2% 1% 그다음 나머지들 뭐 쭉 이렇게 넣었다고 했을 때 여기 만약에 우리가 3명의 당선자를 보면 중선거구제라면 당선이 어떻게 됩니까? A, B, C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하고 B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떤 거대 정당에서 먹었다 하더라도 요 C 정당이면 정말 뭐 어떤 뭐 특정 정당을 표방하는 그런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환경단체나 어떤 그런 쪽에서 낸 후보라든지 그러니까 소수 정당에서 나온 후보자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이거 보고 한번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1등만이 당선됩니다. 1등만이. 근데 지금은 제가 70%, 20%, 10%라고 했지만 이게 만약에 자, 45% 여기가 40%, 50%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얘는 45%를 얻어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나머지 뭐 45%또 물론 또 더 있다고 볼게요. 더 있다고 보면 이게 이제 90%밖에 안 되네요. 자, 요 나머지 55%는 뭐예요? 이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들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가 행사한 표 중에서 45%만이 당선에 기여한 표가 되고 나머지 55%는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표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자, 여러분 잘 나옵니다. 사표라고 하거든요. 사표. 우리가 저기 회사 다니다가 내는 사익서였던 사표가 아니라 자, 이것은 죽은 표, 즉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가 됩니다. 그럼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이런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물론 A가 뭐 한 90% 획득해가지고 나머지 10%가 사표가 되면 그건 뭐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건 가반수도 획득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당선돼가지고 나머지 표들이 사표로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자, 아무래도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사표가 소선거구제보다는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비교를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정리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음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여기는 제가 말했죠. A, B, C가 당선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당선됐는데 당선자들끼리 한번 보세요. 얘는 60%의 표를 얻었지만 얘는 뭐예요? 꼴랑 5%의 표를 얻고도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선자들 간의 어떤 표의 어떤 뭐 가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당선자들 간의 어떤 평등이 아닌 불평등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대선거구제는. 그러니까 이런 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페이지 57페이지 보면 자,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 중선거구랑 대선거구는 이런 묶어 주시면 되고 자, 소선거구제는 자, 여러분들 아까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로 1등만이 뽑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정당에서 나온 후보자들이 1등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 정당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이것은 양당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수당의 출현으로 전국이 양당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자, 뭐 현수막이라든지 이거 발품을 팔아도 여러분 조금만 다니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줄어들고 관리하는 것도 뭐다? 훨씬 작은 구역이니까 적다라는 거, 쉽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여러분 후보자가 제가 말했지만 여기는 많이 후보자가 많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어떤 유인물을 보더라도 아, 후보자가 이런 후보자가 있구나, 후보자 파악이 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구면 1등만이 당선되고 나머지 표들은 다 뭐가 되버리기 때문에 사표가 되기 때문에 사표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요 사표라는 거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가 시정하기 위해서 자, 이따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례대표제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때요?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를 시행하면서 뭘까지? 비례대표제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이런 사표 발생을 방지를 위한 겁니다. 다음, 소수 의견 및 다양한 의사의 반영이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기존 정당의 사람들이 대거 당선이 되기 때문에 어떤 꼬마 정당, 정치 신인들이 당선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소수 의견이나 다양한 의사 반영은 어렵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대로 지역적 인물이 당선되기 좋다. 그래서 이게 학연, 지연 막 이런 것들이 많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게리맨더링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정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자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에 비해서는 사표 발생의 가능성은 줄어든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정당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새로운 정당이 참여할 가능성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때요? 어떤 새로운 정치 신인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의사들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 다음 여기가 지역적 인물이 유리하다면 중대선거구제는 전국적 인물의 당선이 유리하다. 전국적 인물이 유리하다. 그 다음 신진인사, 새로운 정당 진출이 쉽고, 그 다음 인물의 선택 범위가 아무래도 후보자가 워낙 많으니까 선택 범위는 넓다. 그리고 뭐 제가 관심 있는 제가 만약 성향이 보수적이다면 보수적인 사람 한 명 뽑고, 그 다음 어떤 환경에 관심 있다? 그러면 환경 쪽 관련 있는 사람 한 번 뽑고, 이렇게 선택하기가 또 훨씬 더 쉽겠죠. 선택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자 아까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다수당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당제가 획득되면서 전국이 안정된다면, 여기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 정당이 난립함으로써 전국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당들이 많이 난립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다? 전국이 불안정할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하나 시행하려 해도 우리 투표에서 의회에서는 여러분들 자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가 의결 그 정석수잖아요. 그러면 여러 정당이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해도 그 하나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과반수 정당이든지 아니면 양당제가 딱 획득되면 어쨌든 간에 설득을 하더라도 한 정당만 설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정당, 군소 정당이 난립되고 있으면 여러 정당들을 다 설득하고 다 이해관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선거 비용과 선거 관리가 어렵다. 선거 비용이 상승되고 선거 관리 비용이 선거 관리가 어렵다. 그 다음 아무래도 후보자가 난립되고 선거인의 투표율이 저하될 수 있고, 그 다음 아까 지만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라고, 당선자의 어떤 투표 가치의 어떤 차등 문제 이런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표란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여기 보면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평등선거 위반 사례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자 예전보다는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선거구 역사에 있어가지고 선거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긋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자 페이지 57페이지 보면 평등선거 위반 사례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보실게요.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보면 다 선거를 많이 해보셨을 건데, 우리 과거의 선거와 지금의 선거 여러분들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뭐다? 옛날에 비해서 선거가 여러분들 물론 이제 지방자치제 시행하면서 선거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그래서 여러분 투표 용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후보자 그냥 선거를 했잖아요. 후보자를 그냥 투표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또 뭐 한 장이 더 있잖아요. 후보자를 찍는 것 말고 지지하는 정당 찍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과거에는 자 어땠냐면, 자 볼게요. 과거에는 자 A당의 갑 후보, B당의 을 후보, C당의 병 후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무소속의 정 후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옛날에 투표용지가 이렇게 됐어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라고 그렇게 볼게요.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사람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지역구 후보를 뽑는 거는 지금이랑 차이가 없고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다만 문제가 뭐였냐면, 자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제를 우리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요 문제를 보기 전에 비례대표제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자 정당 명부식 정당 명부식 어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우리가 볼게요. 새누리당,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지금 보면 자 비례대표제가 여러분들 보면 자 선거하기 앞두고는 막 그 명단이 공개될 겁니다. 1번에 누구, 2번에 누구, 3번에 누구 점점점점 되고, 여기도 1번에 누구, 2번에 누구, 3번에 누구 해서 이렇게 쫙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대표제 관련 그 명부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자 새누리당에서 만약에 뭐 50%를 얻고, 자 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새누리당에서 40%, 자 뭐 더민주당에서도 뭐 야당이니까 한 30%를 얻었다고 그렇게 볼게요. 나머지 정당들이 그렇게 받았다고 했을 때, 자 비례대표의 당선자가 만약에 지금은 그 정도 아니지만 100명이라고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40%면 몇 명까지? 40명까지 아니에요. 100명이면 그럼 여기 몇 번까지? 40번까지 당선이 되는 거고, 여기는 30번까지가 이렇게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그 정당을 갖다가 지지해서 정당에 표를 줘서 정당의 어떤 그 득표율에 따라서 이렇게 비례대표제의 어떤 당선을 결정한 거고, 근데 이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는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투표용지 달랑 한 장 줬어요. 한 장 주고 자 선거하라 그랬습니다. 투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내가 만약에 이 갑 후보가 마음에 들어요. 갑 후보 정말 뭐 정책 수행능이나 인품도 훌륭하다. 근데 이 사람이 왜 하필이면 A당 소속 후보자로 나왔지? 내가 선호하는 정당은 B당인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볼게요. 예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비례대표제의 어떤 득표율을 결정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 지역구 후보자들한테 막 투표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뭘로 의제를 해버리냐면, 내가 만약에 갑 후보에다가 투표를 해버리면 나는 갑 후보뿐만 아니라 A당에도 투표한 걸로 의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러면 어때요? 그 후보자들, 지역구 후보자들 받은 득표를 갖다가 다 합산해가지고 뭐 퍼센테이지로 나눈 다음에 그 비례대표 그 당선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까처럼 지역구 후보자와 특정 지역 안에 선호하는 정당이 다를 때 그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어때요? 그냥 강제시킨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 이 비례 투표할 때 정당에다 투표를 한 게 아니라 나는 이 갑이라는 이 후보자한테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당에 투표한 것처럼 의제를 해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얘네들이 어떻게 A당에 선거한 것으로 의제를 해버리니까 이것은 뭐다? 직접 선거에 반한다라는 그런 말을 갖다가 우리 헌법재판소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자 저는 직접 여기 정당에 투표를 하고 싶은데 여기 투표한 걸 A당에 투표한 것으로 의제했다. 그럼 뭐다? 직접 선거에 반한다라는 그런 판시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이런 게 직접 선거에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런 볼게요. 자 저는 그나마 여기 갑에다가 투표를 했어요. 갑에다 투표해서 제가 행사한 투표는 어디에 반영이 된 겁니까? 갑에게도 반영이 되고 A당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자 누구한테 투표를 했냐면 정한테 투표를 했어요. 정한테. 그럼 정한테 투표를 하면 자 이분께서는 정에게 한 표를 행사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정은 무소속이기 때문에, 무소속이면 정당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한 표를 행사했지만 두 표를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 표를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저는 두 표, 이분은 한 표. 그럼 무슨 선거 원칙에 반한다? 아까 말했죠. 평등 선거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자 과거 이런 1인 1표제라고 그랬거든요. 그 소위 뭐 1인 1표제에서는 뭐에 어떤 선거?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에 위배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위헌 결정을 해버리면 모든 국가기관은 그 말을 따라야 된다. 다른 말로 기속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거 제도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다? 1인 2표제 해가지고 지금은 투표용지 보시면 자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정당, 지지하는 정당, 뭐 A당, B당, C당, 뭐 점점점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 B당에다 을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그러면 제 표는 어디에만 갑니까? 여기 을에게만 가고, 그 다음 또 제가 선호하는 정당 C당이다 그러면 또 제가 한 것은 C당에게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은 1인 2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간혹 나오는 게 여러분들 자 이게 무슨 선거 제도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는가?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에 위배된다라고 판시했다라는 거.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뭐 살짝 바꿔서 뭐 보통 선거 위배. 보통 선거 위배는 없잖아요. 누가 뭐 20살이 됐는데 선거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에 위배된다라고 그렇게 판시를 했고, 이런 거 내용들을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57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잠깐만요. 57페이지가 아니라 여긴 다른 내용인데.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근데 57페이지 내용 한번 볼게요. 자, 평등선거 위반 사례는, 자, 형식적으로는 1인 1표가 주어졌으나 표의 가치에 차등이 난다면 평등한 선거를 할 수 없다. 평등한 선거는 유권자들 표의 가치를 대등하게 만들고자 하는 선거 원칙을 말하는데, 자, 아까 제가 말했던 인구수 편차에 따른 그런 평등선거 위배 사례, 그걸 갖다 여기다 실어놨네요. 그래서 자, A 선거구는 40만 명인데 한 명의 지역구 대표를 선출하고, B 선거구는 10만 명인데 한 명이 지역구 대표자를 했다. 그러면 이거 1대4의 어떤 투표 가치 차등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디까지 이제 바꾸라 그랬다? 1대2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여기 조금 매치가 안 돼서 그런데 요거는 잠깐만요. 제가 요거는 지금 책 교재는 안 나는데 요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인 2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58페이지 보면, 자, 아까 게리맨더링이라는 것은, 게리맨더링을 통해서 우리 뭐가 등장했다 그랬습니까? 선거구 마음대로 획정하지 마라. 그래서 선거구를 법으로 정해라 해서 선거구 법정주의 관련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불일치는 왜 나타나는가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A당은 참 재수가 좋은 당이에요. 그 당선된 사람들이 한 45%, 50% 이렇게 얻었는데 계속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B당 같은 경우 계속 아깝게 2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A당의 그 득표율 있잖아요. A당의 득표율이 전체 후보자의 득표율이 한 52%인데 당선자는 한 150명 정도 되고 150명 정도 되고, B당 같은 경우는, 자, 정말로 아쉽게 계속 2등으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접전 끝에 계속 지면, 자, 득표율은 얘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당선자들은 한 50명 정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뭐의 단점입니까?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되고 1등만이 당선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9페이지. 자, 대표 결정 방식과 관련해서, 자, 요거 아까 소선거구제는 무조건 다수 대표자랑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1등만이 당선되기 때문에. 다수 대표자는 누구? 최다 득표자 한 명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 그래서 뭐와 결합한다? 소선거구제와 결합되어 시행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단순 다수 대표제일까요? 절대 다수 대표제일까요? 자, 다수라는 것은 무조건 1등이에요. 단순 다수 대표자라는 것은 그냥 1등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10% 얻더라도, 후보자가 한 150명 나와가지고 10% 얻더라도 그 사람은 1등입니다. 근데 절대 다수 대표자라는 것은 무조건 뭘로 획득된다? 과반수를 획득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단순 다수 대표제 같은 경우는, 자, 총 유효 투표 중 무조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쉽잖아요. 표 집산해가지고 1등인 사람 뽑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87년도 여러분 헌법 개정하고 그때 선거를 했을 때 당선자가 누가 됐다고 했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때 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때 물론 유력 후보가 그때는 4분이나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막 표가 나뉘다 보니까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획득한 득표율이 6%? 하여튼 38%인가? 하여튼 30%대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전 국민의 30% 표를 얻은 사람이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어떤 국민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 다수 대표제 같은 경우는, 자, 당선자 결정을 싣고 비용과 이런 거는 되게 절감되겠죠. 만약에 절대 다수 대표제 하면 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거한 다음에 지금처럼 30몇 프로, 20몇 프로 이렇게 되면 1등하고 2등 놓고 또 뭐라 해죠? 결선 투표 이런 걸 하겠죠. 그러다 보면 한 번 더 투표를 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 대표제 같은 경우는, 자, 시간과 비용이 단순 대표제보다는 많이 들고, 그다음 복잡하잖아요. 계산하기가 아무래도 복잡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 다수 대표제 같은 경우는 장점이 당선자 결정이 쉽고 간편하다. 그리고 전국이 안정된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전국 안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소선거구제랑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소선거구제는 누가 당선되기 쉽다? 유력한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되기 쉽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국이 안정되기 쉽다라는 거. 근데 아까 단순 대표제의 가장 큰 단점,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단점이 사표 발생의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소수 정당 후보자들이 당선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절대 다수 대표제 같은 경우는 자 과반수 획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것만 이해해요. 자 어떤 방법이 있다? 결선 투표제, 선호 투표제 이런 게 있습니다. 결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방식이죠. 어떻게 해요? 1등하고 2등 먼저 1차 투표를 한 다음에 1등, 2등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또 투표를 하면 어때요? 과반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투표를 2번 정도 아니면 뭐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의 1, 2위를 상대로 다시 2차 선거를 해가지고 과반수 없는 사람을 획득하는 거고, 다음 선호 투표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우리 뭐 그 투표에다가 어떤 가치를 두는 거예요. 투표를 했다가 이 사람한테 몇 표, 이 사람한테 몇 표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과반수를 획득하기 쉽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들 선호. 그러니까 선호도에 따라 투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면은 소수 대표자라는 게 있는데, 자 소수라는 것은 여러분 표가 적은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꼭 1등이 아니어도 당선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등, 3등, 4등도 가능하다. 즉 최다 득표자만이 당수가 아니라 소수, 그러니까 최다 득표가 잘 아닌 사람도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요거는 중대선거구제와 결합된다라는 거. 아까 소수 대표제 중대선거구 여러분 장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점은 정치 신인이나 아니면 어떤 군소 정당이 당선되기가 쉽으니까 그게 뭐가 좋아요? 기존에 두 정당보다 새로운 정당이 들어가면서 어때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파에 의해 진출이 유리하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근데 단점은 아까 말했던 중대선거구 취하면 워낙 관리해야 될 범위가 많다 보니까 선거 비용도 많이 들고 선거 관리도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례대표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비례대표제라는 쉽게 말해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어떻게 의석을 배분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비례대표제. 아까 우리 봤던 이런 식으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단을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뭐 시험과 관계는 없는 거지만, 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비례대표 후보로 나갔다 그러면 그 정당에서 몇 번을 줄까요? 한 200번 줄 겁니다. 200번. 당선 불가능한 번호. 200번 안 주겠죠. 왜냐면 당선 불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의 어떤 제일 끝번을 줄 거예요. 근데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어때요? 요 앞에 있는 번호들은 거의 100% 당선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특히 새누리당이랑 더불어민주당 기존에 어떤 고유한 어떤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 한 10번까지는 무조건 당선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례투표에서 관련해서 이쪽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뭘로? 돈으로 사는 그 의원직이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박근혜 친박 연대 때 관련해 가지고 정말 그때 그 뭐 젊은 여자분 어머님이 그때 그 뭐 지금은 어떻게 뭐 그 법 처벌 받고 지금 뭐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으로 계시지만 그분이 어쨌든 그때 대표로 있을 때 어쨌든 그 돈을 받고 비례대표 그때 몇 번? 2번이었나? 그 친박이었는데 2번이었나 1번이었나? 하여튼 그걸 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비례대표제는 그런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심판을 거의 뭐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정당을 지지한 표를 통해서 뭐 당선된 거는 마찬가지긴 하지만 직접 우리가 뽑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선거 후보 획득 과정에서 어떤 금품수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비례대표제는 근데 가장 큰 장점만 여러분 생각할게요. 아까 우리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에서 단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등만이 당선되다 보니까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행사한 표는 다 뭐다?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사표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의 사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투표한 것마다 다 뭐예요? 그걸 합산해가지고 득표율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비례투표제 같은 경우는 그게 또 다 여기 기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표 발생이 적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는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최대한 뭐 할 수 있다? 일치시키다. 1번을 여러분 별표시키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를 좀 체크를 해줄게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재수없게 계속 접전해서 치면 의석률과 득표율의 차이가 갭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그 득표한 만큼 뭐래요? 정당의 당선자를 배분하기 때문에 어떤 득표율과 당선율의 어떤 괴리감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따가 저기 봉쇄 조항이라는 걸 하나 볼 건데 어쨌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괴리감이 거의 없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그 세력에 비례하여 의회 구성에 반영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우리 국회에 들어가 있는 꼬마 정당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어디에서? 우리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이 후보자는 여기 어떤 소속 의원들을 소속 거대 정당의 어떤 후보자를 뽑는 반면에 자
지지하는 정당 같은 경우 보통 보면 기존의 어떤 정당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못 느끼고 좀 화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치를 있다고 그래. 그러면 새로운 정당, 뭐 꼬마 정당에다가 많이 투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진 정당에.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 요거는 누가 가장 민감하냐면 군소 정당들 있잖아요. 군소 정당들은 어떻게든 이걸 안 넣으려고 그래요. 지금 저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막 서로 있잖아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비례대표제를 줄이느니 선거구를 늘리고 비례대표제를 늘리느니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어떻게 하느니 막 이렇게 막 다투고 있는데 지금은 두 당만이 지금 교섭단체를 지금 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의 어떤 다른 정당들 있잖아요. 뭐 정의당이라든지 그런 정당에서는 이게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원내에 진출하려면 이 비례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그 당선돼서 그 원내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줄이고 이쪽 지역구를 갖다 자꾸 늘리려고 하다 보면 그런 꼬마 정당에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그 세력에 비례하여 의회 구성에 반영되고, 자, 특히 요거 여러분 체크할게요. 소수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하는데 다수대표제와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뭘로 보완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다수대표제를 획득하면 기존의 거대 정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어떤 군소 정당이나 새로운 어떤 그 정당들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그다음 어떤 사표 발생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방지한다는 그런 것들. 반면에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계산하기 정말 복잡합니다. 그냥 단순히 더해가지고 하는 뭘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방법하고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명단 명부 작성하고 그다음 득표를 해다가 그다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득표를 따라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 봉쇄 정당이라는 게, 봉쇄 조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봉쇄 조항.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자, 봉쇄 조항은 그래도 여러분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 봉쇄 조항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그냥 봉쇄 조항. 우리나라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비례대표제에서 여러분들 무조건 그 정당이 득표를 했다고 비례대표 의석을 떼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봐요. 자, 우리 정당은 여러분들 정말 설립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온갖 정당들이 난립해가지고 비례대표 그 정당에 투표해가지고 그 득표율이 만약에 1% 정당이 한 20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1% 정당에다 의원 한 명씩 다 있잖아요. 1번 다 당선되라고 줘버리면 우리나라가 너무나 군소 정당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봉쇄 정당을 둬가지고 요거는 뭐 나라마다 그리고 뭐 시대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지역구, 자, 의원 득표율에 지역구 있잖아요. 그 정당에서 내는 후보자의 득표율이 전체 득표율의 3%가 되든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구 후보자 당선이 5석, 그러니까 5명의 그 지역구 후보자가 당선이 되든지, 아니면 그 정당의 득표율이 3%, 이렇게 정당의 득표율이 3% 이상이 돼야지만 떼준 거예요. 1% 이렇게 받더라도 이건 다 뭐예요? 당선자 배출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그 너네들 그 득표율에 따라서 이렇게 비례대표 배분을 해주지. 자, 뭐 1% 이런 거 한 20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쪽 정당에는 뭐예요? 비례대표죠? 안 준다라는 게. 그럼 봉쇄조. 그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봉쇄조항은, 자, 저 같으면 이거 내겠습니다. 봉쇄조항은, 자, 봉쇄조항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다 틀리다?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법은 대부분 보면 소수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 봉쇄조항은 뭐예요? 오히려 소수자들을 더 박해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기존 어떤 정당이 유리한 거기 때문에 소수자 보호 제도가 아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쇄조항이라는. 자, 봉쇄조항을 둔 이유가 뭘까요? 전국 안정을 위해서 그러겠죠. 너무나 많은 군소정당이 난립하다 보면 그 전국 불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안정을 위해서 봉쇄조항을 두고 이런 소수자 보호 제도에 반하는 그런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비례대표제의 어떤 단점 같은 경우도 방법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당 투표율 계산 방법과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작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언제든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전국이 불안정하다. 그러면 직능 대표자는 개념만 알아둘게요. 직능 대표자라는 것은 자 어떤 직업별로 여러분들 어떤 그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사 대표로 한 명을 대표자로 뽑고 그다음 뭐 변호사 대표, 그다음 어떤 소상인 대표 이런 식으로 뽑는 거 직능별로 전문가 직업별 이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는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돼요. 아까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것은 뭐다? 자의적인 어떤 선거구 선거구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제도고 선거 공영제라는 것은 여러분 선거 공영제 자 이런 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선거 공영제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자 그 자신의 후보자들의 어떤 재산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당선이 결정되는 거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자 만약에 이거 선거 공영제를 만약에 우리가 실시하지 않으면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당선되기가 쉽겠죠.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질이 뛰어나고 우수하더라도 아예 그게 기회조차도 없을 수도 있고 선거에 나가더라도 당선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 선거 과정을 보시면 선거 공영제 볼게요. 선거 과정을 국가기관이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바로 여러분 뭡니다? 선거 공영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목적만 좀 체크를 할게요. 선거운동의 기회의 어떤 균등한 보장과 선거 과열 방지 그리고 재력이 부족한 입후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후보자로 나설 기회를 보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 나갈 때 그냥 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고 등록할 때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기탁금이라고 그래요. 기탁금. 그 기탁금 여러분 1,500만 원 그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만약 기탁금이 너무 높다고 할게요. 자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 자 15억을 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후보조차 포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탁금을 내되 그 다음 선거 비용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 당선이 되거나 일정한 득표를 얻으면 그 기탁금 있잖아요. 그대로 다 돌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그런 기탁금 제도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내나게나 다 한 번씩 나오겠죠. 심지어 그 우스갯소리로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지금 5억인가? 자, 기탁금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게 일정한 득표율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뭐 당선되거나 이럴 땐 다 돌려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기탁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니나게나 누구나 다 대통령 후보에 나오겠죠. 그러면 뭐 1번부터 한 500번까지 후보자가 쫙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기탁금 제도를 둔 이유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두는 거고, 근데 기탁금이 너무 높으면 어떻다? 어떤 기회 균등의 문제에서 그런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선거 공영제를 통해서 재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공정한 기회를 같이 공정하게 어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주고자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선거 공영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뭐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자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무슨 기관?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다. 자 헌법상의 독립기관만 좀 체크를 할게요. 그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설치 근거라든지 그 기관의 어떤 그 권한이라든지 어디에 나와 있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헌법에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하시는 일은 아무래도 선거관리입니다. 공정투표 관련된 선거관리, 뭐 국민투표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국민 뭐 선거 홍보 계모 뭐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우리나라 선거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꼼꼼하게 다 안 보셔도 되고, 자 우리나라는 뭡니까?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예요. 다. 그러나 하나만 제외하고, 하나는 뭐다? 저기 기초의원 저기 있네요. 저 6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자 지방의회 의원에서 기초의원이라고 되는데 지역 대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중선거구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다 다수 대표제 소선거구제인데 하나 뭐 중선거구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지역구 기초의원이 여러분들 하는 게 무슨 일이냐면, 여기 보면 부청마다 보면 그 있잖아요. 의회 있잖아요. 그 위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그때는 이 동네에서 어떻게 뽑는다? 2명에서 4명 정도 인구수에 따라서 그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지방의회 구의원들, 지방의회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선거구제 그렇게 해서 선출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 관련해 가지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저기 61페이지 보면 우리나라 비례대표제의 역사는이라고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뭐 오히려 이런 거 볼 바에는 여러분 헌법 개정의 역사라든지 제가 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지, 이런 비례대표는 현재의 어떤 비례대표제의 그것들 그런 그 내용들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문제 제가 뭐 다 풀어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저 63페이지 한번 1번 한번 볼게요. 자, 근대사에서는 시민들이 선거 때 투표를 하게 되면 누구를 찍었는지 쉽게 말할 수 있었다. 쉽게 말했다. 그럼 뭐다? 그렇죠. 말하는 것은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선거 위배.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비밀선거가 등장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2번 한번 볼게요. 자, 갑국의 선거에서 위배하고 있는 민주가 아니죠. 민주선거의 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갑국은 소수민족과 여성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무슨 선거 원칙 위배? 보통선거 원칙 위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 동일한 투표 참여에 제한을 두었다. 이것도 역시 제한선거니까 뭐예요? 보통선거 위배죠. 그 다음에 가족이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다. 대신 직접 하지 않고 대리했다. 자, 여러분 직접 선거에 그 반대되는 개념이 간접 선거도 있지만 뭐도 있다? 대리 선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니까 이건 무슨 선거? 직접 선거 위배. 다음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였다. 이거는 뭐야? 공개해버리잖아요. 누가 뭘 찍었는지. 그러면 이거는 무슨 투표 위반? 비밀 선거 위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좀 이상하네요. 기존의 교재, 요거는 자 보통 선거 위배, 비밀 선거 위배, 직접 선거 위배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교재를 제가 쓴 게 아니라서 여러분 혹시 풀다가 답이랑 이런 게 매치가 좀 안 되거나 그런 건 저한테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뭐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그 다음 챕터 저기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